네, 2021년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또 신년 특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과 빅데이터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년 특집 2021년 스위트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 것인가 두 번째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문화심리학자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DT 시대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 DT 시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 이게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뭐 뒤에 이제 주제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라고 하면 뭐 용어 자체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을 거의 물고 태어난 굉장히 어린 세대를 가리키는 거죠. 뭐 흔히 방송 보시면 MZ 세대라고 해서 뭐 밀레니엄 세대라든지 뭐 제너레이션 Z 세대라고 이제 그렇죠. 불리는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굳이 나이대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한 15세에서 한 39세 사이에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분들이 벌써 1,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들을 굉장히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할 때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필하고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가 기업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들을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도 뭐 간신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간신히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분들을 더 주목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뭐 아무래도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뭐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이제 반대 의미가 디지털 이미그런트라 그러거든요. 뭐 이미그런트라는 뜻에서 알 수 있다시피 디지털 이민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상 어렸을 때 디지털이 없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디지털을 이제 배우고 살았던 거죠. 거의 대학교 때 가서야 뭐 인터넷이랑 이런 것들 접했는데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뭐 아마 한두 살 정도 될 때부터 그렇죠. 엄마가 이상한 판때기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그 판때기가 나중에 자라고 나면 뭐 스티븐 잡스라는 할아버지가 만든 아이패드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부터 디지털을 가지고 노는 게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인 거죠. 요즘 젊은 특히 한두 살 이런 유아나 이런 애들 보면 유튜브 같은 것들 막 쉽게 보고 뭐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디지털 랭귀지를 굉장히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을 물고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디지털에 적응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저만 하더라도 디지털을 어떻게 보면 배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남이 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디지털을 그냥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장래의 희망 탑5 중에 하나가 놀라운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근데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의사보다 더 순위가 높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의사가 어떻게 보면 선망의 직종이라면 지금 젊은 초등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을 가지고 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또 자기 비즈니스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올더 제너레이션은 좀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이 친구들이 굉장히 미센트릭하다는 거죠. 과거의 전통적인 소비자들은 내가 이 자동차를 구매하면 남들이 어떻게 이제 볼까? 내가 저 아파트에 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정 요소였다면 지금 친구들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 혹은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서비스라든지 제품에 대해서는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택지가 굉장히 많고요. 요즘 너무나도 많은 제품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서칭도 굉장히 잘하고 한마디로 자기한테 굉장히 맞춰져 있는 제품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동시에 가치 소비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닝 아웃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의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좀 꺼려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거,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건 미덕이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특히 미투 운동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자기 적극적으로. 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걸 또 SNS상에서 해시태그라는 이런 걸 통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 기업들이 요즘은 뭐 착한 기업,
혹은 뭐 우리가 탄소 배출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기 비즈니스에 관계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요즘은 에코 이꼴 쿨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꽤나 괜찮은 기업이고 네가 생각하는 신념하고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야. 이런 것들을 좀 코드를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특성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소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뭐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회적인 공헌이라든지 윤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뭐 ESG가 점점점 강화되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이것에 발맞추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가 점점점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경제라든지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그럼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들이나 우리가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를 하실 거고 또 그렇죠. 국내 이제 주식 투자도 IT 기업이라든지 디지털 네이티브들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요.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인 거죠. 소위 그렇죠. 말해서.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굉장히 저희들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의식주 전반에 걸쳐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들이 소위 말해서 특정 방송사의 특정한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기다리는 걸 이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 어떻게 보면 또 시즌제로 통으로 얘들은 주로 드라마를 제작해서 그렇죠.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48시간 동안 전 시즌을 다 보고 싶으면 그냥 빈지 와칭이라고 그래서 다 보면 됩니다. 10시간씩 막 몰아서 그렇죠. 보고 이러죠. 야금야금 보고 싶으면 야금야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넷플릭스라는 건 기존에 있는 TV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미디어 역할을 한다면 넷플릭스는 고객이 흘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걔의 시청 패턴에 맞추거나 걔한테 굉장히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디지털 네이티브적인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든 게 넷플릭스의 어떻게 보면 성장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미디어도 과거에는 이데일리 TV라든지 소위 말해서 브라운관에서 어떻게 보면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쳤거든요. 사실 이런 방송들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좀 세대가 바뀐 게 전 세계에서 가장 2019년도에 돈을 많이 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라이언이라고 불리는 7, 8살짜리 꼬맹이가 네. 토이를 리뷰를 해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벌어들인 수익이 2019년도에 거의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이에요. 네. 200억의 수익을 만든 겁니다. 방송국만큼. 그렇죠. 7, 8살짜리가.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MBC 뭐 적자가 거의 1,700억, 뭐 SBS 순수익이 막 10억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 1인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막강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제 미디어를 보는 것도 과거처럼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은 뭐 신사임당, 뭐 미국 주식으로 그렇죠, 은퇴하기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을 하면서 정보를 받는 거죠. 그만큼 미디어의 생태계도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 오늘 뒤에 카카오 얘기도 나오지만 뱅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에서 돈을 어떻게 송금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기존에 그냥 4대 금융 지주 그런 은행을 선택을 해서 뭔가 거래를 했다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벤모 해라 그래서 벤모를 주로 쓰고 국내 같은 경우에 토스, 그러니까 벤모라든지 토스 이런 것들은 다 간편 송금 어떻게 보면 돈을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n분의 1을 하고 싶은 거죠. 그쵸. 더치페이를 하고 싶은데 벤모라든지 토스 같은 걸 쓰면 굉장히 쉽게 계산해 준다든지 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아마 은행 진출한 지 한 5년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실패할 거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꽤나 보면 선전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뭐 한 2년이 채 안 된 시간 동안 거의 1,000만 명의 어떻게 보면 가입자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상장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카카오뱅크 가치를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뭐 잴 수 있지만 뭐 8조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곳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8조 이상이면 거의 뭐 우리나라의 우리은행 정도 수준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대 이런 가치를 이제 금융권들에서도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를 들여다보면 물론 기술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친 디지털 네이티브들에 맞춰져 있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네.
저희들 쪽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된 게 적금, 26주 적금이라 그래서 마치 게임하듯이 매주 게임하듯이 적금을 드는 방식을 그러니까 재미를 주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좀 더 좋아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 새로운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의식주 라이프 스타일에 걸쳐 가지고 디지털 네이티브한테 맞춰져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희 뭐 카카오에 중독됐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뭐 하루에 3,000원씩 저금하는 그런 카카오 상품을 사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거에 맞춰서 그들의 온도라든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15세에서 39세의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 산업이 주축 일꾼으로 될 거고 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소비를 이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바라보실 때 이 기업이 얼마만큼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잘 적응하고 있는지가 미래 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잘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 하나의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미센트릭, 자기 센트릭 돼 있다는 얘기는 초개인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자기가 물건을 만들 때도 자기한테 맞춰진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이라 그래서 계속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흘려줄 거 아닙니까? 그 소비자들이 흘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한테 맞춰져 있는 서비스를 이제 계속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각 개개인의 소비자들한테 맞춰져 있는 제품을 만들 때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3D 프린트 기술 같은 거 이제 이용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로컬 모터스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3D 기술을 이용해서 거의 40시간 만에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친구들한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화시키고 또 지금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걸 뭔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투자의 선두가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몇 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자동차가 진짜 굴러가겠냐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뭐 주가가 뭐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번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를 올해는 좀 주목해보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특집 내일 한 시간이 더 네. 남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또 뭐 21세기에 원유화할 수 있는 데이터, 뭐 빅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들과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승윤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안을 넓히고 시선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투자의 노하우와 팁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신년 특집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디지털 문화심리학자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와 함께 디지털 네이티브의 세계 2021년 우리가 살 스위트 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